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부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덤벨 프레스하고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운동과 덤벨 프레스라고 하는 운동에 대한 역학적 차이를 마치 좀 산수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좀 숫자로 풀어봤잖아요.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라고 하는 모멘트 암에 대한 기준을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 초급자들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았어. 그리고 이제 덤벨 프레스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표현을 보면 되잖아요. 자, 그때 이 덤벨 프레스에 대한 기준 자세를 보도록 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덤벨 프레스라는 자세를 하고자 할 때 선생님들이 덤벨 프레스에 대한 자세를 조금 애매하게 잡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덤벨 프레스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우리가 찾으면 되거든요.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주의사항, 이거는 주의사항보다 좀 방향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수축성 구조물인 근육이 움직이는 힘에 대한 방향과 수동적인 구조들의 방향까지도 좀 같이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시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이해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가 표현드리고 싶은 덤벨 프레스의 첫 번째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덤벨을 선생님들이 잡게 되면 마치 방향을 좀 요렇게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승모근을 더 과하게 쓸 수 있는 동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놀드 프레스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작 있죠. 이게 삼각근의 활성화보다 사실은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활성도를 더 높이는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도 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운드 숄더 어때요? 어퍼 트라페지우스 쇼트닝 돼 있다. 미드 트라페지우스, 로어 트라페지우스 랭스닝 돼 있다. 이런 얘기 들었죠. 쇼트닝이라는 건 짧아지는 거다. 랭스닝이라는 건 길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드렸잖아요. 근데 아놀드 프레스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더 과활성화되니 목에 대한 불편함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뼈에 대한 부착부가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리진 인설션에 대한 방향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오리진 인설션 뭐라 그랬죠? 근육이 기시하고 정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오리진 인설션은 어떤 하나의 뼈에 부착할 거다. 그게 오리진의 개념이다. 인설션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뼈에 부착할 거다. 그게 인설션이다. 그리고 그 뼈와 그 뼈 사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관절이 필연적으로 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리진을 기준으로 인설션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인설션을 기준으로 오리진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인 움직임이라고요.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둘 다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승모근이 오리진 입장에서 기시부 입장에서 뼈의 부착부 입장에서 살펴보면 옥시피탈이라고 하는 뒤통수뼈 아래쪽에 보면 수페리어 뉴칼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페리어 뉴칼 라인에 뒤통수 뼈에 붙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뉴칼 리가먼트라고 하는 목덜미 인대 있죠. 이 목덜미 인대와 연결이 되고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마치 클레비클의 가쪽 위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약 2분의 1 정도 가쪽 위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클레비클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겠죠. 근데 선생님들 뒤통수뼈 제 손가락 보이죠? 여기 있는 거죠. 자, 클레비클 여기 있는 거죠. 상대적인 차이가 보이세요? 주행 방향을 제가 연결해보면 이런 방향인 거죠. 이런 방향. 그럼 얘는 앞에서 뒤로 가는 방향이죠. 이 방향이 잘 보세요. 만약에 팔꿈치가 트라페지우스 기준으로 뒤에서 앞에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아놀드 프레스 같이 여기서 덤벨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림하고자 하는 클레비클의 빗장뼈의 거상 능력, 엘리베이션 능력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확인이냐면 내가 아놀드 프레스를 할 때 상부 승모근에다 손을 대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이 덤벨 프레스라고 하는 운동은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활성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델토이드의 활성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팔이 올라가는데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당연히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견갑상완 리듬이라고 하는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 입장에서 보면 나오던데 아니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근데
과도하게 올림을 하게 되면 팔의 벌림이 완벽하게 잘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는 이미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과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거기다가 더 추가하겠다고? 목 불편하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삼각근의 기준과 델토이드의 기준이 마치 어깨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방향하고 엇비슷해요. 힘선이 델토이드가. 어디가? 델토이드의 튜버러시티라고 하는 삼각근 조면에 있는 데 있죠. 예, 그 거친 면과 그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삼각근이 올라가는 주행 방향의 측면의 델토이드 부분과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엇비슷한 힘선을 갖게 되거든요. 라인 오브 풀이 동일한 힘선. 그랬을 때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이쪽 좀 봐라 이씨.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과활성화를 높이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탈선시켜버리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탈선시키냐고요?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갖고 있는 기준의 방향을 깨버리는 거야. 완벽하게 깰 수는 없어도 최대한 덜 작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 바로 앞서 여기서 표현된 이마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이거 어깨면이거든요. 자 이렇게 가면 이거 따라 삼각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활성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팔을 다 못 뻗는 것보다도 어퍼 쪽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극단적으로 올렸을 때는 아예 못 가겠지만 어느 바보가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겠어요. 맞잖아요. 내려놓고 시작은 하겠지.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엔 델토이드가 갖고 있는 측면부에 대한 기준과 또는 앞쪽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건 더 심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탈선을 시킬 거냐면 이마면으로 할 건데 그 이마면에 대한 개념이 이거예요. 자, 아놀드 프레스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놀드 프레스가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팔의 궤적을 천천히 가볼게요. 자, 내가 덤벨을 이렇게 잡았다. 그리고 여기서 팔이 천천히 벌림된다. 여기서 이렇게 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어퍼 트라페지우스 활성도가 높아진다고. 근데 내가 팔을 이렇게 다 뻗어버리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쇄골의 빗장뼈의 회전 운동의 크기가 더 커지는 상황이 빗장뼈 라테랄이라고 하는 위쪽 수페리어 파트에 연결된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더 높은 활성도로 끌고 오는 방향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자세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어떻게? 어퍼 트라페지우스 방향 어떻다 그랬죠?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사선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시작 자세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힘선으로 연결하잖아요. 지금 델토이드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야. 극상근의 위치도 이렇게 바뀌었어. 맞죠? 이 오른손의 기준으로. 근데 어퍼 트라페지우스 방향은 어때? 물론 약간 가쪽에 더 있기는 한데 이렇게 좀 빗면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약간 어긋나는 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자, 이 상황에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활성도를 상당 부분 더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돼야 되는 게 등뼈의 펴이에요. 왜? 라운드 숄더 할 때 제가 표현드렸잖아. 등뼈가 뒤구름되는 과정에서 쇄골이라고 하는 녀석이 위로 올라온다. 그럼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등뼈를 편편편편편편편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내가 등뼈에 되구름이 돼 있는 상태는 이미 짧아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팔을 들면 더 짧아지는데 등편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길이가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니 랭스닝이 된 거잖아요. 이 정상 범위에서 올라가는 이 과정 안에서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정상적으로 활성도를 보여야 되는 액티비티만큼만 신경계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팔의 위치를 표현할 건데 여기 보면은 완전한 구심성, 편심성 해놨죠. 덤벨 프레스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보다도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팔 입장에서 좀 바꿔보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두 운동을 다 피지도 않고 다 구부리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어떤 고객이 이두 운동을 하는데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부러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신경계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서메이션에 대한 부분, 즉 가중 효과라 그래서 신경계 동원 전략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즉 근육이라는 거는 신경계가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근육은 신경계에 영향을 받는다가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은 신경계만이 일으킬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신경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신경계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육은 능동적인 개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어정쩡한 운동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운동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구심성과 완전한 편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 최대로 짧아질 수 있는 길이와 최대로 길어지는 길이의 학습이 근육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강성을 지켜가는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건 제가 생리학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 내려와서 또 버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GH 관절이 일부 벌림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선생님들 뒤에서 한번 승모근 내보세요. 중량의 높이가 올라가고 반복 횟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런 동작이 더 많이 나와요. 이런 동작이 마치 SC 관절이라고 하는 흉쇄 관절에서 클레비클에 대한 올림 동작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윙플라이라고 하거든요. 빗장뼈 움직이는 거. 네, 이런 동작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과활성화가 또 증가될 수 있는 방향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만약에 팔을 다 내려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길이가 확보가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마면에서 그대로 끝까지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최대로 짧아지는 길이가 확보가 돼요. 내려오는 동작은 최대로 길어지는 위치가 되고 그게 편심성, 구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또 하는 사람이 있다? 아, 이렇게 하면 팔꿈치가 망가지잖아요. 야,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냐? 야, 이건 뭐 팔굽관절 안 구부린 거냐? 여기서 이거 차이가 뭐야? 가로면에서 내전한 것과 가로면에서 외전한 개념인 거잖아. 아, 뭐 팔꿈치에 변화가 있나? 아놀드 프레스 뭐 이렇게 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했을 때 팔굽관절이 아픈 건 팔굽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 그걸 하니까 아프겠지. 그러면 이 운동부터 하면 안 되지. 팔굽관절의 관리를 먼저 해놓고 가는 게 순서겠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좀 제발 좀 접어두고 이게 뭐 새로운 동작이 아니잖아요.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승모근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게 방향성을 삼각근의 기준에서의 편중된 힘을 사용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그런 표현은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댓글 닫아놓은 것도 그런 개념이야. 쓸데없는 거 안 보려고. 그래서 오픈 채팅방 할 수 있게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뭔가 잘못됐다, 틀렸다, 좀 가르쳐주세요. 저도 배우게. 잘못된 건 배워야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틀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창피할 수 있잖아요. 졸라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틀렸으니까 그럼 얼마나 빨리 학습하고 배우겠어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타당하게 배워가는 그런 어떤 논쟁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지가 하는 건 이거고 내가 하는 게 이건데 왜 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이 씨바 막말로 나는 내가 하는 게 그건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 입장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까지 말라고. 깔 게 있으면 근거를 대고 좀 깔고 꼭 책 한 줄 갖고 와갖고 또 막 그러지 말고 같이 이렇게 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좀 이게 부족한 건 좀 채워나가는 싸움이 되면 졸라 아름답지 않나?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좀 논쟁하고 좀 서로 이게 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뭐 그런 표현한 거고 방금 표현드린 게 요 개념인데 팔을 완전 펴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펴물하게 되면 정상적인 어깨뼈에 이런 내림 현상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리 있잖아요. 이 개념이 실제 반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빗장뼈 높이가 한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하다 보면 점점 올라가거든요. 이 높이에 대한 개념이 정상적으로 팔을 뻗어나갔을 때 여기서 여 구간에서 올라가는 높이보다 여기서 반복했을 때가 더 많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빗장뼈 자체가 승모근의 부착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더 활성도를 많이 갖고 있겠죠. 물론 이럴 순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잡아놓고 완벽하게 얘를 내리는 힘에서 이렇게 천천히 해서 승모근에 대한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어 라는 통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제가 깨지진 않나? 우리가 운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구심성이라는 것과 편심성이 액틴과 미오신의 크로스 브릿지를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크로스 브릿지가 요 미드 구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구간에 크로스 브릿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짧아질 수 있고 다 길어질 수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게 구심성, 편심성이에요. 액틴과 미오신을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관절의 완전한 각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 각도에서만 힘 발생하지 않고
전체 범위의 운동 학습을 가지고 관절의 건강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좀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 열린 관절 자세와 닫힌 관절 자세 표현을 드리면서 인대가 비틀림 장력을 가져갈 때 훨씬 더 관절의 안정성을 보인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자세도 인대가 일단은 좀 늘어난 자세예요. 특히 미드 파트가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자세는 인대가 전체가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대가 다 늘어났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어깨의 벌림, 특히 완전 벌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주기적인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인대 자체가 자기가 본래 가져야 되는 적정 길이에 대한 건강성, 즉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뻣뻣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뻣뻣함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뻣뻣함은 병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스티프니스는. 혹여나 회원님 스티프니스 하세요. 이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고유의 뻣뻣함, 정상적인 뻣뻣함을 표현하는 거지 스티프니스가 타이트니스의 표현에 대체되는 용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뻣뻣함을 넘어선 뻣뻣함을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타이트니스. 그리고 적절한 뻣뻣함을 상실받은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크니스. 이 두 녀석이 병적으로 뻣뻣한 거, 병적으로 약한 거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좀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뭐 수학도 아니에요. 이제 응력과 변형률이라고 하는 게 y는 ax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 표현할 때 이때 a가 x분의 y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스티프니스예요. 스티프니스. 그래서 이 x분의 y라고 하는 게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이게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기가 스트레인. 그 스트레인 여기다 집어넣으면 스트레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즉 변형률 분의 외적인 힘에 대한 기준으로 이 뻣뻣함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힘줄, 근육, 인대들은 각각 고유의 자기만이 변형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형인자를 넘어가 버리거나 또는 아예 못 움직인다 또는 너무 약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너무 뻣뻣한 타이트니스 그리고 너무 약한 루즈한 위크니스에 대한 표현이 근육에만 붙는 게 아니라고요. 인대에도 붙는다고요. 심지어 뼈에도 붙을 수 있어요. 왜? 골다공증 생각해 보세요. 뼈의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빡빡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 칼슘이 어떤 이유가 되든 다 그냥 날아가서 마치 사골국 우려낸 것 마냥 뼈다구가 구멍이 송송 뚫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뼈는 위크니스한 뼈일까요? 타이트니스한 뼈일까요? 맞아요. 위크니스한 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조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붙여갈 수 있는 명칭들이 이런 기준, 룰에 대한 방식으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걸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운동에 대한 방향성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좀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예, 그 가져다 쓰는 걸 어떤 누구는 더 좋은 용어로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용어는 졸라 거지 같은 용어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상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쇠질 같은 거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무식해 보여요. 아니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는 이 좋은 명칭을 두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저항성 훈련에 대한 너무 좋은 명칭을 두고 쇠질이 뭐야 쇠질이. 직업적으로 좀 그런 표현은 뭐 장난으로 쓰는 건데 고객한테는 이런 쇠질을 뭐 몇십 년 했어요. 뭐 이런 건 좀 쓰지 말자고. 좀 트레이너 고급진 직업이거든요. 졸라 멋있는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어떤 언어들에 대한 사용은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면 닫힌 관절 자세와 열린 관절 자세에 대한 관련된 기준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결국 이 자세는 인대가 좀 늘어나 있는데 미드만 늘어난 거고 얘는 전체적인 건강성이 다 늘어난다고 제가 언급을 앞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열린 관절 자세는 어떤 개념이냐면 인대가 장력 발생을 잘 안 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놀드 프레스라고 하는 개념과 덤벨 프레스라고 하는 걸 좀 극단적으로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인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에서 본다면 여기는 상당 부분 인대가 좀 루즈한 느낌이라고 보세요. 그러다가 여기서 올라갈 때까지 루즈해. 왜? 어깨면으로 타고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위에 가서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루즈하게 있다가 팽
팽팽해진 느낌이야. 근데 덤벨 프레스 이런 자세를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처음부터 앞쪽에서 장력 발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딱 잡아준다고. 그랬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텐션 스트레스가 나오면서 관절 안에 있는 부피를 감소시키고 관절 내의 조인트 캐비티라고 하는 압력이 증가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뼈의 관절면과 하나의 뼈의 관절면이 굉장히 높은 일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로 가는 개념에 대한 기준이 있냐, 없냐, 급작스럽게 만들 거냐, 이런 걸로도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방향성, 경향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도에서 그게 몇 센치 늘어나는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운동답게 운동해야 되는 기준은 근육만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요. 관절이 움직여야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선생님들 관절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연부 조직은 근육인가요? 인대인가요? 관절 주머니인가요? 멤브레인인가요? 이런 순서에 대한 층을 레이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레이어, 면과 튜브. 왜? 아테리, 베인, 튜브죠. 레이어, 슈퍼피셜 레이어, 미드 레이어, 딥 레이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 개념이 슈퍼피셜, 겉껍데기에 있는 근육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미드, 좀 심층으로 보자. 그리고 딥 레이어로 표현되는 걸 다 인대를 싸고 있는,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들, 그 다음에 관절 주머니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 몸이 구조화되어 있는 걸 두 가지 용어로도 정의해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관점으로 해석해서 녹여놓은 학문 중에 하나가 근막경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경선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선을 갖고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도와 경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경도에 대한 개념을 경선에 대한 빗댄 말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덤벨 프레스에 대한 관련된 표현을 드려봤고요. 제가 이후에 이제 덤벨 프레스 관련된 동작들, 실습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올리면서 실제 운동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기준들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덤벨 프레스가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팔을 다 내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여기서 한 20kg 들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거 다 내리고 완전한 운동 범위로 운동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한 5kg 정도만 줘도 엄청난 펌핑을 몇 개 안 되는 과정 안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무게가 좀 많이 해야 되고 준비되고 펌핑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완전한 운동 범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근육의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